쌍방향 대중 정치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황교안 TV도 가급적 원고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구독자를 늘리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방송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이 메신저가 돼야 돼요. 메신저가. 그리고 우파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요즘 듣는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걱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대로 가면 총선 질 것 같다.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탄핵당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5년도 못 가서 다시 정권 뺏길 것 같다. 이런 걱정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걱정 중에 그런 네. 부분도 완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 고 박사님의 의견도 듣는 거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그 선거운동 할 적에 네. 제가 이제 4강에 못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계속 이제 제가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누가 우리 후보라도 안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 그걸 막아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지만 계속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내자, 예. 막아내자,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별별 공격들이 많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윤대 새 정권을 평가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굉장히 위험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저는 힘을 좀 모아 갈 때다. 물론이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정선거 캠페인 말씀하셔서 제가 대선 때 우리 황교안 대표와 함께 했던 부방대 운동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초경사 전략이라고 봐도 된다. 타초경사, 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논두렁 가다 보면 뱀들 많잖아요. 그래서 꼭 어르신들이 막대기 하나 아무 거라도 좋으니까 들고 풀을 툭툭 치면서 가라고 가르치셨어요. 풀을 툭툭 치면서 가면 뱀이라는 놈이 갑자기 맞닥뜨리면 놀라서 물지만 맞습니다. 미리 풀을 쳐서 경고를 주면 이놈이 알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멀리 쫓아보내라 이거거든요. 우리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 회원들이 수년간 정말 아주 절박하게 외쳤던 그 부정선거 방지, 이거가 전 좌파들이 감히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타초경사의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 중에 저는 부방대 대원들 또 황교안 대표가 꼽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족한 점도 많죠. 제가 뭐 만들어진 지 사실은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이 서툴고 그런데 우리 고 박사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네. 많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우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네. 관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지지율이 뭐 60% 70% 돼도 정권 뺏기면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뺏기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이 될 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정권 재창출의 첫 번째 단추가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도매금으로 심판받아서 정권 뺏기기가 여반장이니까 정권 재창출의 첫 단추가 총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미 그 4.15 총선에 아주 뼈아픈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천혁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아무리 잘 돼도 이미 좌파와 우파가 확연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로 총선을 견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자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오매불망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출현, 새로운 정치인들의 출현이고 그것은 공천혁명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대에서 새로 구성될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이 새 지도부의 첫 번째 미션은 총선 승리인데 그 총선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공천혁명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천혁명이 새 인물을 뽑아오는 예. 이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좀 진정한 공천혁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공천혁명의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능한 사람. 어쩌다 보니까 자유파가 무능한 집단처럼 매도된 게 꽤 오래됐어요. 실제로는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세력이 우리 자유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한강의 기적,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게 우리 자유우파잖아요. 우연은 절대 아니죠. 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 좌파들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끝없는 선전선동에 놀아나면서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공천을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저런 무능한 사람이 또 공천받았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공천혁명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은 일단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5년간 탄핵이라는 엄청난 그 초유의 변고를 겪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넘어서야 됐는데 이른바 탄핵의 강을 넘어서야만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자기 고백과 반성과 성찰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들을 지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안타깝게도 2020년 총선을 통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바람에 지금의 국민의힘도 정치적으로 매우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자.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좀 물러나는 게 좋다. 한 텀 정도는 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이 국민들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유능하고 또 참 저거는 실수인데라고 하지만 근데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뭐 막말을 했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성비 관련으로 뭐가 있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부패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장 문제가 터지면은 책임진다 그러고 탈당했다가 한 두어 달 지나서 사람들 기억이 흐릿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당직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이거 국민들이 당장 다 용서해주고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그래 이건 실수니까 넘어가라고 해도 막상 선거가 딱 시작되면 좌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공천을 했는데 그중에 무슨 그런 비위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공천됐다 칩시다. 그거 갖고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을 낙인 찍어야 되는데 저쪽의 선전선동이 우리보다 늘 약삭빨아서 우리가 먼저 낙인 찍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세 번째 부류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일단 세 부류를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칼을 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정리하면 서로가 기분 좋게 다음을 가자 할 수 있는데 자제 안 하고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대표와 공관위가 칼을 들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아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당에 들어가 보니까 네. 우리 안에
그 좋은 인재가 충분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무능한 사람 빼고 또그 성찰이 필요한 분,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로는 좀 불충분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인재 영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피가 많이 수혈되는 건 필요하다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게 뭐 무분별한 영입이 또 거꾸로 화가 되기도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 자유우파 정당의 역사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소 설립이라고 생각해요. 이 좌파들이 생각도 못할 때 신한국당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때 여의도 연구소는 전원 공채였습니다. 진짜 전원 박사급 연구원들을 전부 공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뽑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민정당, 민자당도 전부 사무처 직원들 공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인재를 뽑는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많이 쇠락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전부 정치인들, 힘 있는 정치인들, 당대표나 뭐 지내고 나면 전부 한두 명씩 꼬리표 달아갖고서 밀어놓고 뭐 놓고 이렇게 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자기를 뽑아준 개파 보스에게 이 뒷줄이나 되는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방식을 공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된 공채 아닙니까? 그 변형된 공채라는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공정한 경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들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실 현역 국회의원하고 정치 신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 지역의 책임당원들이 주로 있는 지구당에서 경선하라 그러면 결과가 빤히 보이잖아요. 그게 과연 공정한 경선이냐? 형식상 공정해 보이지만 불공정 경선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천은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전략적 공천이다. 공천의 룰 하나하나가 다 당대표와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근데 이 전략은 뭐냐? 총선 승리라고 하는 절대적 지상과제로부터 도출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의 공천에 관한 입장은 전일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제 공천 얘기, 그 인재 영입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당 대표 시절에 각 당협 위원장들에게 인재를 한 30명씩 좀 추천을 해라. 그러면 이게 우리 한 250명 네. 위원장들이 추천을 하면 뭐 굉장한 자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 당에 근데 그런 이제 미션을 던졌더니 다들 난감해 하더라고요. 각 당협에서 인재 30명 추천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한 10명 정도를 추천을 하자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 만약에 이제 그 당 안에서 10명만 추천한다면 네. 우리 추천한 당협위원장보다 더 출중한 사람이 과연 추출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의 하나로 이 당협 밖의 인재들 다 그럼 경쟁자 되기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덜 불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 우파가 그동안 신경 못 쓴 것 중에 하나가 인재를 키워가는 거, 네. 또 인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한 말씀만 첨언을 하면, 저는 최소 30%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도 그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뭐 단수 추천 지역이니 우선 추천 지역이니 해서 쓰지만 본질은 전략공천이거든요. 당 지도부가 이 사람을 이 지역에 공천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전략공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그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있는데, 근데 막상 그 당의 내부에 들어와서 경선하라 그러면 당 내부 기득권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 밖에 훌륭한 그 실력을 갖춘 사람도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라 하면은 손살에 칩니다. 차라리 본선에 들어가서 좌파랑 싸우라 그러면 내가 지더라도 싸우겠다. 그런데 당에 들어가서 경선하라 그러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당의 오래된 그 이 관계망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소 30%의 당 지도부 전략 공천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100%다 지도부의 전략 공천이고 실제로 전일적 권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은 공천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지역이 최소 30% 또는 50% 가까이는 돼야 된다. 그래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당 지도부가 총선을 전략을 구사하고 지휘를 하는데 이게 포석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석은 이 포석은 안 되고 이 포석만 돼. 그러놓고 어떻게 싸우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눠 먹기식이 그러니까, 되니까 예. 예,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뭐 관련되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 대표 시절에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자. 네. 우리 당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꺼려하는 그런 우리 당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미래는 기성세대, 공헌했던 기성세대도 존중받고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으면 더 오랫동안 하고 그 대신에 또 이제 젊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결국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뭐 그런 노력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당에 부족한 우리 우파 정당에 부족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